네, 한국판 뉴딜 계획을 통해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 가운데 114조 원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청사진은 무엇일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서울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부터 해볼까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모범 국가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확진자 수가 뭐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좀 관리되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뭐 우리 국내적으로나 전 세계로 잘 이게 평가가 되고 있듯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를 가장 잘 준수하고 또 정부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 이 모든 요소가 잘 결합이 돼서 안전하게 그 확진자를 가려내고 또 치료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K 방역이 세계적 수준의 그런 성과를 보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그 K 방역의 성공으로 인해서 경제 충격, 고용 충격을 우리가 완화하는 면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그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국민들의 뭐 시민의식과 협력, 협조 이런 부분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제 큰 위기인 동시에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계기 그리고 대전환점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가 이제 대전환을 이끌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7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본 그 내용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뉴딜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디지털 뉴딜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린 뉴딜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 두 가지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과 사람 투자를 이렇게 확대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이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이거는 상당히 하이텍이 요구되는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게 성과를 내기 힘든데 예. 그런 의미에서 대학 교육이나 또 그 직장 교육이나 평생 교육 이런 우리 사회의 모든 교육 체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그 기술적 역량, 과학 역량 이것을 충실히 키우는 노력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해야 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한국판 뉴딜,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람 중심 관련해서 정책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참여정부의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계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혁신, 기업도시 정책의 틀을 짜셨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이제 지역균형 발전의 단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국가가 주도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한 거는 참여정부 시대,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참여정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수도권하고 지역 사이의 이 불균형 정도가 워낙 극심하고 이거를 방치할 경우에는 지역 간 불균형이 더 확대된다는 그런 그 문제의식 하에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통해서 그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 수도 이전하는 계획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국 한 10군데 정도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정책을 체계적으로 또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이후에
후속 정부들은 그런 정책에 뭐 특별히 애정이 없이 오히려 수도권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마는 행정 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률로 진행하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은 유지를 했는데 지금 단계는 그때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했던 정책에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 더 이상 추가적인 정책이 추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정책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인구 이동 면에서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2, 13, 15, 14, 15, 16까지 한 5년 정도는 예. 실제로 수도권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 정부가 제대로 그 새로운 어떤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이제 그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되고 자원 집중이 다시 가속화되는 이런 그 역전 현상이 지금 이미 2017년부터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이것을 이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다시 참여정부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정책 드라이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의 뭐 이전도 많이 하고 지금도 뭐 이전을 하고 있고 이미 간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하다 보니까 어디 조그만 지역에는 또 누가 가고 또 어디 큰 지역에는 또 누가 가고 이런 형평성 원칙을 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실히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거는 참여정부 때 그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할 때 이미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예. 그 당시의 판단은 수도권이나 이렇게 그 지역에 있어서도 대도시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나 그다음에 농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낙후의 정도가 높은 곳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국가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공공기관을 지금은 이제 최종 이전된 기관의 수는 153회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다룬 그 공공기관 175개 기관을 다뤘는데요. 이것을 몇 가지 원칙을 설정했죠. 우선 낙후성의 정도가 높은 데 좀 더 많이 배정하자. 그리고 각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 지역이 설정한 어떤 지역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가 배정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산업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이 가면은 그 지역의 산업과 연결해서 산업이 특성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시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무슨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다 그냥 나눠 먹듯이 했다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동시에 적용이 됐다 볼 수 있죠. 기회의 평등을 우리가 중시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역과 기관이 배치가 결합이 될 때 그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원리가 잘 결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 이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 이전의 문제가 과거에 큰 쟁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수도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정, 경제, 뭐 사법, 또 입법 여러 측면의 수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행정 기능,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이었고 예. 그런데 그나마도 당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문헌법체를 가지고 있는데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대략 한 3분의 2 정도의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나머지 3분의 1의 행정부처 또 청와대, 국회, 사법부가 다 남는 것을 조건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에 헌법적 그 근거도 매우 불확실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당시의 그 헌법적 판단의 그 근거의 불충분성, 또 이것이 분리돼서 나뉘어서 갔기 때문에 행정 수도의 어떤 불안전성, 비효율성, 그다음 예. 비효율성 이런 그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행정 수도를 온전하게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 그것을 둘러싸고 그 부분에는 여야가 특별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뭘 포함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헌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있는데 그건 뭐 정치권의 과제이고 또 우리 국민적 관심사입니다만은 거기서 잘 정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단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이 이 수도권의 이제 그 공간 면적은 한 11.8%가 되는데 여기에 작년 연말로 인구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국세 비중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인구와 자원의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이 이 인구와 자원을 다 주요 기관을 다 지금 이렇게 쥐고 있는 이 현상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이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국가 국토를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 수도를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다 완성된 형태로 가꾼다고 하더라도 예. 수도권에 있는 그 여러 기능 중에 행정 기능은 제대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그 사법 기능, 사법 수도로서의 기능, 또 경제 수도로서의 기능, 또 최근에 지금 그 홍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이 금융 중심지가 홍콩인데 지금 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아시아의 국제 금융 기능이 우리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우선 하여간 예.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서울이 이 아시아의 국제 금융 수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서울은 이미 거대한 메가시티가 돼 있고 여기에 수도권 경기도까지 해서 한 2,400만, 500만 되는 엄청난 인구를 지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월드시티, 세계 도시로서의 그런 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예. 여기에 수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일부의 행정 기능이 이전해서 세종시 중심으로 거기에 어떤 완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혀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고 예. 오히려 경제나 또 그 국제 교역이나 문화나 금융 등등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 적극적인 어떤 발전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그런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국판 뉴딜이 이제 5년 동안 160조 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14조 원이 이제 지역 산업에 그런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세력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게 낙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우선 이거는 불가피하게 지역 뉴딜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거의 그 모든 돈이 다 지방에서 쓰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뭐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세우지만 그게 집행되고 실천되는 곳은 그 현장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뉴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이게 지역으로 가는 순간 여러 가지 지역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많은 지역들이 정부의 어떤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당 경쟁을 하거나
중복 투자를 계획하거나 또는 이제 모두가 다 하이텍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모방하고 해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경향도 다분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으로서는 정말로 우리 각 지역이 어떤 산업을 어떤 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역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느 분야를 발전시키기 좋다라는 데 대해서 지역의 학계나 산업계나 또 지역 시민사회하고 정말 아주 치열한 그 토론을 거쳐서 예. 이번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전기차를 통해서 무슨 모빌리티 새로운 어떤 수송 수단 쪽으로 우리는 특화하겠다. 어느 쪽은 DNA 그 데이터 사업 쪽으로 하겠다. 어느 쪽은 무슨 플랫폼 기업을 많이 키우겠다. 어느 쪽은 스마트 농장 쪽을 잘하겠다. 이렇게 분화되고 특화된.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산업적 기반과 더불어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정부 지원이 접목돼서 각 지역이 어떤 차별화되는 특성화되는 그런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어떤 예산을 따기 위한 그런 그 경쟁으로만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의 문제와 더불어서 전국이 비슷비슷해지는 문제가 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각 지역의 자기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를 신중하게 해서 정말 올바른 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도 있고 이런 일에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의 그 계획을 다 받아서 예. 잘 조정을 적절한 해줘야겠군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좀 폐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두 가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은 이 주기에 따라서 이 경제의 어떤 발전 동력이 이 주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다르다 내려갔다 하죠. 하는 이제 예. 콘드라티에프 웨이브라는 그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40년 내지 60년을 이거 주기로 해서 한 기술이 한 산업이 흥하고 다음에 또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변화한다는 것이죠. 산업혁명 직후에 최초의 파동을 만들어낸 힘은 스팀 엔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철강이고 세 번째는 화학 쪽이고 네 번째는 자동차고 전기고 이렇게 이제 네 번의 파동을 거치고 최근에 다섯 번째 파동이 ICT 분야고 여섯 번째 새롭게 나타날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환경, 에너지, 나노 또 바이오, 헬스 이쪽 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 최근에 마지막 단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금 디지털 분야를 잡았고 지금 생성되고 있는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인 그린 뉴딜 이걸 잡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세계의 경제를 첨단에서 이끌고 있거나 앞으로 이끌 이 두 가지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선정을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방역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경제나 고용 쪽을 지금 잘 조절해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아직도 혼란 속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안정 속에 있고 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1년 내지 2년 정도의 리드 타임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국가 전체, 정부, 산업 또 지역 모두의 힘을 집중할 경우에 우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미래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크게 두 분야의 산업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이 그동안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또 우리 경제의 어떤 위치를 세계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올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GDP 규모가 작년 12위에서 올해는 연말에는 9위로 올라간다고 9위로 합니다. 올라갔죠.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어떤 도약기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것을 선거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기 관리를 잘했으니까 그만큼 빨리 또 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